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핵무기보다 더 골치 아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도시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너무 싸고 너무 많이 날아와 막을수록 손해가 되는 무기. 바로 드론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100만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5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상식밖의 계산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지옥. 세계 최강 방공국가 이스라엘조차 경보 한 번 울리지 못한 채 군부대 식당이 직격당하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단돈 2,000원짜리 레이저를 이미 실전 배치하며 전쟁의 공식을 뒤집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왜 지금 방공의 왕좌가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브리핑룸 천장에 붉은 경보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하늘을 가르는 탄도 궤적 28개가 전멸하고 있었고 레이더 좌표마다 붙은 숫자들이 초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국방위원회 의원 6명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저는 책상 모서리에 기댄 채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죠. 제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본 건 그들을 재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경이 익숙해서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공이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베나미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방공 및 레이저 요격 시스템 개발 책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는 간단했죠. 아이언돔 3세대 설계 총괄, 레이저 요격 프로토타입 실전 배치 주도, 실시간 요격 성공률 92% 달성. 숫자로 증명된 경력이었고 이 나라에서 방공이란 단어는 곧 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치인들이 방공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국방부 장관이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죠. 스크린 속 궤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과 충돌한 순간이었어요.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브리핑룸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죠. 28발 중 26발이 격추됐고 나머지 2발은 무인지대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입을 연 건 그 순간이었어요. 오늘 브리핑의 목적은 화면 속 숫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린다고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고 진짜 방공은 그 이전에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는 순간부터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초였고 그 15초 안에 우리는 탄도를 계산하고 위협도를 판단하고 요격 지점을 선정하고 발사 명령을 내렸죠.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스템을 설계한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의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죠.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비용이 얼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그대로 말했어요. 한 발당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요. 오늘 격추한 26발이면 대략 25억 원이 하늘로 날아간 셈이었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비용 절감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죠. 그들은 돈을 이야기하고 저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 26발 중 단 한 발이라도 놓쳤다면 그 미사일은 텔아비브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을 것이고 최소 수십 명이 죽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수십 명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죠. 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익숙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은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은 조금 달랐어요. 최근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이 선보인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해 들어봤느냐는 물음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록원이라는 시스템이었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드론 요격 전용으로 개발됐으며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이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의원은 그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의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의원님, 방공은 미사일을 막아본 나라만이 말할 수 있는 분야라고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실전에서 단 한 발이라도 요격해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죠.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와 실제 전장은 전혀 다른 것이며 우리는 매일 밤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천천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2,000원이라는 숫자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읽고 있었죠. 방공에 대해 정치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술은 실험실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생존으로 방공을 증명해왔고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였어요. 의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방산시장에는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 가는 건 극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공 분야는 실패가 곧 사망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방공은 카탈로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의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텔아비브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날아오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방공이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완벽한 것이고 저는 그 완벽함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에 국방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브리핑이 명확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한 가지,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좀 성급한 판단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차관의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배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검증된 시스템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전에 날아온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블록원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 자료였죠. 저는 제목만 훑어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전시회 시연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실전 데이터가 아니었고 방공은 파워포인트로 증명되는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 오전에 미사일 공격과 요격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는 덕분에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위협이 있고 우리가 막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요. 그 순환은 완벽했고 저는 그 완벽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웠죠. 오늘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공은 우리만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나라가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고요. 한국이 드론을 잡는 레이저를 만들었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그건 방공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정의하는 방공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정의를 내리는 건 실전 경험을 가진 우리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국방부 지하작전실에 서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실시간으로 전국의 방공망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의 심장이었고 저는 새로 임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에게 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설명하기 위해 초대받았죠. 장관은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방공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로 읽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관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점들이 모두 아이언돔 포대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이저 포인터를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10개의 붉은 점, 각 포대는 반경 70km 이내의 영공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장관은 잠시 계산하는 듯 입술을 움직이더니 물었죠. 그렇다면 전 국토가 커버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서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땅에 닿기 전에 사라진다고요. 장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죠. 민간인들은 항상 완벽을 의심했으니까요. 저는 콘솔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에 지난 3년간의 요격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총 4,211발의 위험 목표물 중 3,864발 요격 성공. 성공률 91.8%였어요. 장관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가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길 기다렸어요. 91.8%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그건 4,000번 넘게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우리가 그중 3,800번을 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무인지대에 떨어졌거나 바다로 날아갔어요. 실제 도시 지역에서의 성공률은 97%를 넘었죠. 저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언돔이고 이 나라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라고요.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 한 발에 5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저는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장관님, 사람 목숨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만약 우리가 비용 때문에 요격을 주저하다가 미사일 한 발이 텔아비브 시내에 떨어진다면 최소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칠 것이며 그 보상금과 의료비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든다고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면 공포가 퍼진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경제가 멈추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 손실은 수백억 원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내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경제는 돌아가고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니 5천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가 이제 이해했다는 걸 알았죠. 작전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돔은 완벽한 시스템이냐고요.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써야 했죠. 저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지만 완벽에 가장 가까운 방공 시스템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이언돔이라고 덧붙였어요. 장관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방산연구소 컨퍼런스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신임 장교들과 국방 관계자들이었어요. 제 강연 주제는 간단했죠. 왜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인가?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공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대답했죠.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했어요. 방공의 목적은 우리 국민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문제고 두 번째는 철학의 문제예요. 아이언돔은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철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아이언돔의 작동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탐지하고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하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과정이 순서대로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림 대신 슬라이드 하단의 작은 문장을 가리켰어요. 목표물 낙하 예상 지점이 무인지대일 경우 시스템은 요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물었죠. 왜 우리는 빈 땅에 떨어질 미사일은 굳이 막지 않을까요? 젊은 장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했죠. 비용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철학입니다. 아이언돔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모래밭에 구멍이 나는 건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이 다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모든 계산을 사람 중심으로 하죠. 이게 바로 아이언돔이 다른 방공 시스템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국방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아이언돔에도 약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죠. 예를 들어 동시에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석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좋은 질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라고 덧붙였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언돔 한 개 포대는 동시에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개 포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요 지역에는 여러 포대가 겹쳐서 배치되어 있고 각 포대는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력해요. 그래서 한 포대가 포화 상태가 되면 다른 포대가 즉시 지원하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돔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시스템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데 말이죠. 저는 단상으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위협이 진화하면 우리도 진화한다고요. 아이언돔 1세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과연 작동할까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세대를 운용하고 있고 이미 4세대 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기술은 멈추지 않고 우리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만 있었어요. 아이언돔은 무기가 아니다. 이 나라가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존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생존의 조건은 단 하나,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아이언돔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위로 지난 10년간 수천 발의 미사일이 날아왔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웠죠. 아이언돔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텔아비브 곳곳에 폐허가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지하 대피소로 달려갔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언돔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오늘 새벽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6발, 전부 요격 성공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위협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의 방패도 끝나지 않았죠. 아이언돔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였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보증이었어요. 저는 그 확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파리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자사의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각국 언어가 뒤섞였고 곳곳에서 프레젠테이션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초대받았고 주최 측은 제게 메인 세션에서 아이언돔에 대한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우리는 홍보가 필요 없었죠. 실적이 말해주니까요. 전시장 2층에는 각국의 부스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전시된 무기들을 훑어봤어요. 대부분 익숙한 시스템들이었죠. 미사일 요격 시스템, 레이더 네트워크, 전투기 탑재 무장. 진화는 있었지만 혁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쳤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지나칠 생각이었지만 군복 입은 유럽 장교 몇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호기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걸음을 멈췄죠.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건 전문가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부스 입구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영문으로 된 제목이 보였습니다. 블록원, 레이저 대공 방어 시스템이라고요. 스크린에서는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막 같은 곳에서 소형 드론 여러 대가 날아오고 지상의 장비에서 레이저 빔이 발사됐죠. 드론들이 하나씩 연기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요격시간 3초, 발사비용 2,000원, 드론 전용 시스템.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편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한국 측 담당자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열정적이었어요. 블록원은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달리 소형 드론에 특화된 무기라고 말했죠.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약이 필요 없고 발사 비용은 전력비만 계산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광학 기술을 결합해 여러 개의 레이저를 한 점에 집속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질문을 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실전 배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죠. 한국 담당자는 현재 자국 주요 시설에 배치 완료했고 중동 지역 국가와 수출 협상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관계자가 물었어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느냐고요. 담당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버전은 드론 전용이고 미사일 요격은 차세대 모델에서 검토 중이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군요. 담당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비용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비 블록원의 운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기존 시스템은 5천만 원, 블록원은 2,000원. 2,500배 차이였어요. 청중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최대 사거리는? 동시 교전 가능 대수는? 악천 후에서의 성능은? 한국 담당자는 성실하게 답변했죠. 저는 부스 뒤편으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국방 관계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인상적인 시스템 아니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라고만요. 독일 관계자는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저비용이라는 건 매력적인 요소 아니냐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매력적인 건 카탈로그이고 중요한 건 전장이라고요. 저 시스템이 전시회장에서 드론 몇 대 떨어뜨리는 건 봤지만 실제 전쟁에서 작동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관계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부스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담당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죠.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의 다니엘 베나미 박사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기뻐하며 말했죠.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조언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사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증명하는 분야가 아니라고요. 한국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이 드론을 잘 잡는다는 건 영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죠. 우리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막아냈고 그 결과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증명됩니다. 당신들은 드론 몇 대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는 파워포인트로 증명되죠.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한국 담당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방공은 카탈로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무덤을 막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부스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말이 거칠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했죠. 방산시장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인상적인 숫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회의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 레이저 시스템은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도와 성공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죠. 저녁 만찬장에서 저는 여러 나라 국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몇은 오늘 한국 부스에서 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들의 나라는 매일 밤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방공은 카탈로그를 비교하고 예산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방공은 생존이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운 도시였죠. 이 도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사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원짜리 레이저에 감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텔아비브에서는 달랐죠. 우리는 하늘이 언제나 위협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킬러가 아무리 저렴해도 그건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일일 보고였어요. 오늘도 가자 지구에서 로켓 몇 발이 날아왔고 전부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덤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증명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따라올 수 없다고요. 한국의 시스템이 전시회에서 상을 받든 말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지 2주일 만에 저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작전실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비냐미나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금 당장 오라고요. 저는 옷을 걸치며 물었습니다. 요격 실패냐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죠. 요격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요. 차를 몰고 국방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부 비냐미나 훈련소에서 드론 공격, 사상자 발생.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배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드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론 한 대가 우리 방공망을 뚫었다고요?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국방부 장관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비냐미나 기지의 항공 사진이 떠 있었고 붉은 원이 하나 표시되어 있었어요. 식당 건물이었죠. 장관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설명해보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저는 콘솔 담당자에게 다가가 레이더 기록을 요청했어요. 화면에 지난밤의 추적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7시 13분 레바논 국경 방향에서 소형 목표물 포착. 고도 500m, 속도 시속 60km. 드론으로 분류됐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했고 탄도 계산이 진행됐죠. 하지만 7시 14분 목표물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사라진 지점을 분석했죠. 목표물은 산악 지형 뒤로 들어갔다가 신호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실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담당 오퍼레이터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목표물 신호 소실, 지형 간섭으로 추정. 상급자가 물었죠. 추락 가능성은? 오퍼레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저속 비행 중 신호 상실,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상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시했어요. 계속 모니터링하되 경보는 보류하라고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경보를 울리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표준 프로토콜을 따른 것이라고요. 레이더에서 목표물이 사라지면 우리는 추락을 가정합니다. 매번 신호가 끊길 때마다 경보를 울리면 거짓 경보가 너무 많아지죠. 장관은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면 드론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넘겼어요. 7시 19분 비냐미나 기지 상공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신호가 사라진 지 5분 뒤였죠. 스크린에 현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지붕에 뚫린 구멍이 보였어요. 철골이 휘어져 있었고 내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죠.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식탁들이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혈흔이 보였어요. 응급처치를 받는 병사들, 들것에 실려나가는 부상자들.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사상자는 몇 명이냐고요. 참모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4명, 부상 62명. 중상자가 6명이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장관은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죠. 드론은 레이더를 피해 저공 비행을 했고 산악 지형을 이용해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목표물, 훈련소 식당으로 정확히 날아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죠. 저는 드론의 예상 기종을 분석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가격은 대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폭약 5kg을 탑재할 수 있는 사양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우리의 방공망을 뚫었다고요. 그리고 4명을 죽였다고요. 참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아이언돔은 로켓과 미사일을 위한 시스템이라고요. 탄도를 계산해서 요격하는 방식이죠. 드론은 탄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크기도 작아요. 아이언돔에 레이더가 포착하기는 하지만 위협도 판단해서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되죠. 게다가 이번에는 신호가 사라졌으니까요.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이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드론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한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드론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요. 장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으라고 소리쳤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텔아비브의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북쪽 비냐미나에서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병사. 그들은 저녁을 먹다가 죽었어요. 경보도 없었고 요격도 없었죠. 그냥 천장이 뚫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퍼지고 있었어요. 비냐미나 참사, 방공 실패, 정부 책임론.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아이언돔은 어디 있었나? 우리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요. 작전실로 돌아가자 참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레이더 감도를 높이자고 했고 누군가는 드론 탐지 전용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미사일을 막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바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놓쳤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책을 보고하라고요.
드론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해외 도입도 고려하라고 덧붙였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홀로 작전실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비냐미나 기지의 항공사진이 여전히 떠 있었고 붉은 원이 식당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우리의 신화를 흔들었다고요. 아이언돔은 완벽했지만 완벽은 우리가 정의한 범위 안에서만 완벽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막았지만 드론은 생각하지 않았죠. 파리 전시회에서 본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발사 비용 2,000원, 드론 전용. 저는 그때 그걸 무시했어요. 지금 비냐미나에서는 4명의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지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을 끄고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은 어둡게 느껴졌어요. 비냐미나 사건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장관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유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했죠. 저는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고 저는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열에는 드론의 가격을 적었습니다. 상업용 드론 기본 가격 50만 원, 개조 비용 30만 원, 폭약 비용 10만 원. 합계 90만 원이었어요.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100만 원으로 올림했죠. 두 번째 열에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가격을 적었습니다. 한 발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을 내면 7,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1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더 정확한 숫자였으니까요. 저는 세 번째 열을 만들었습니다. 비율 계산이었어요.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을 드론 한 대 가격으로 나눴죠. 1억 원 나누기 100만 원. 결과는 100이었습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로 드론 100대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죠. 넷째 열에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적이 드론 1000대를 동원한다면 제조 비용은 10억 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전부 요격하려면 요격 미사일 1000발이 필요하고 비용은 1000억 원이죠. 적은 10억을 쓰고 우리는 1000억을 씁니다. 100대 1의 비용 전쟁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텔아비브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방공의 경제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10년 넘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실적.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가격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엑셀로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열을 만들었어요. 지속 가능성 분석이었죠. 이스라엘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20조 원. 그중 방공 예산은 약 3조 원이었습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1000발을 쓰면 1000억 원이에요. 우리는 1년에 30번 방어할 수 있죠. 한 달에 2~3번. 하지만 적이 드론 공격을 매일 한다면 1년이면 3조 6천억 원이 필요해요. 우리 방공 예산을 초과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드론 전쟁은 소모전이 아니라 파산전이었죠. 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밀어내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요아브 레비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방공체계 총괄이었죠. 그는 제 책상 위에 화면을 보고 물었어요. 뭘 계산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아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아브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요아브는 대답했죠. 적이 드론 1000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설령 동원해도 우리가 전부 요격할 필요는 없다고요. 중요 시설만 방어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냐미나는 훈련소 식당이었다고, 중요 시설이 아니었는데 4명이 죽었다고 말했죠. 요아브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돌려 여섯째 열을 만들었습니다. 심리적 비용 계산이었어요. 드론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국민의 불안은 증가하고 정부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관광객은 줄어들고 투자는 감소하고 인구 유출이 시작되죠. 이런 비용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실제합니다. 요아브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죠. 해결책이요? 저는 요아브를 올려다봤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저비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아이언돔은 드론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고 덧붙였죠. 요아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냐고, 레이저 무기 도입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본 한국 부스가 떠올랐죠. 요아브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100대 1, 1000억 대 10억, 파산까지의 시간. 저는 마지막 행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현재 방공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제가 10년 넘게 믿어온 시스템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죠.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는 비용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비용은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비냐미나 사건 피해자 장례식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4명의 병사 중 1명은 19살이었고 군 복무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했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방공 철학이 틀렸다고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미사일의 시대는 가고 드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시대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했어요.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파괴력이 아니라 경제성. 저는 사무실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야 한다고요. 파리에서 본 그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 자료를 뒤졌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개발 단계였고 독일 시스템은 전시회 프로토타입에 불과했어요. 러시아 제품은 수출 금지였고 중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었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실전 배치된 시스템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의 블록원. 파리에서 제가 조롱했던 그 시스템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파리에서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방공은 카탈로그가 아니라 무덤으로 증명되는 거라고 당신들은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니. 저는 눈을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대사관 담당자는 제 이름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느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록원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면담이 가능하냐고요. 담당자는 놀란 듯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시스템에 관심이 있냐고 되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어요. 이틀 뒤, 저는 텔아비브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방산업체 대표단이 있었고 그중 김도윤이 있었어요. 블록원 개발 책임자라고 다시 소개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죠.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파리에서 제가 무례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죠. 저는 틀렸어요. 김도윤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괜찮다고, 그런 반응에 익숙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요. 비냐미나에서 드론 한 대가 우리 방공망을 뚫었고 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드론을 막을 수 없어요. 계산해봤는데 아이언돔으로 드론을 막으면 우리가 먼저 파산합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였어요. 100대 1, 1000억 대 10억, 파산까지의 시간. 김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그가 읽는 동안 기다렸어요. 제 계산이 틀렸기를, 제가 과장했기를 바랐죠. 하지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맞다고, 이게 드론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했어요. 경제성 전쟁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저만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김도윤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2,000원으로 드론을 잡는지, 어떻게 193대를 요격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세계 최고의 방공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답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김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록원의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중 레이저 집속 방식을 쓴다고요. 단일 고출력 레이저가 아니라 낮은 출력 레이저 16개를 동시에 한 점에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정확도를 맞추느냐고 물었을 때 김도윤은 반도체 기술이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정밀 제어 기술을 레이저 각도 조절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죠. 밀리초 단위로 각 레이저의 방향을 조정해서 목표물 위에 한 점에 모이게 만든다고요. 마치 어린 시절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왜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니, 생각은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죠. 고출력 레이저만이 답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비용은 정말 2,000원이 전부냐고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료만 든다고 레이저는 마모되지 않고 탄약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유지비는 연간 500만 원 정도라고 덧붙였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100발 유지비와 블록원 시스템 1년 유지비가 비슷했어요. 하지만 블록원은 무제한 발사가 가능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고요. 김도윤은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화면에는 지난 2년간의 요격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총 193대 드론 포착, 182대 요격 성공. 성공률 94%였어요. 저는 숫자를 보며 충격을 받았죠. 아이언돔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다른 거였어요. 실패한 11대는 뭐냐고 물었을 때 김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7대, 사거리 바퀴라 2대, 시스템 오류로 2대라고요. 우리는 실패 원인을 전부 분석하고 기록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투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실패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을 목표로 삼았느냐고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잡을 수 없었다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죠. 드론은 느리고 작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막으려 했어요. 미사일도 로켓도 드론도. 완벽을 추구했죠. 한국은 막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막았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김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방패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방패가 먼저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완벽한 방패예요. 하지만 방패가 너무 비싸면 방패를 유지하다가 나라가 먼저 죽는다고 말했죠. 우리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한국을 조롱했어요. 방공은 무덤으로 증명된다고 카탈로그는 의미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비냐미나에는 4개의 무덤이 있었고 우리의 카탈로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182개의 무덤을 막았어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죠. 회의가 끝나고 대사관을 나서며 저는 김도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보내달라고요.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아니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죠.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파리에서 박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요. 방공은 카탈로그가 아니라 무덤으로 증명된다는 말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그 말이 옳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배치했다고요. 무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고, 당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김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 된 거라고 대답했죠.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울컥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저는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최고는 고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바뀌면 최고도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보지 못했죠. 한국은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완벽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버틸까? 그 질문이 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블록원 시스템 도입 건의서.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우리는 틀렸다. 방공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는 그걸 놓쳤다. 하지만 한국이 답을 찾았다.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제 오만을 문서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알았죠.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했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이스라엘 국방부에 제출된 지 사흘 만에 저는 다시 파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구매자로요. 국제방산 전시회 한국 부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폴란드 조달청장, 사우디 왕실 대표. 저는 그들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죠. 한 달 전만 해도 이 부스를 비웃으며 지나쳤던 제가요. 한국 부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이 2배로 늘었고 대형 스크린이 3개나 걸려 있었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요격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비행 중인 드론, 레이저 발사 3초 뒤 추락. 영상 상단에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 완료, 2024년부터 실전 배치, 총 193대 요격 성공.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카탈로그를 자랑했고 한국은 실적을 증명하고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장관이 김도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예멘에서 날아오는 드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 달에 수십 대씩 넘어온다고 말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고 있지만 비용이 감당 안 된다고 덧붙였죠.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에 50대라면 패트리어트로는 50억 원, 블록원으로는 10만 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폴란드 청장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물었죠.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우리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고, 블록원도 같은 통합 지휘 체계로 연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청장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팔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김도윤은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요. 김도윤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찾아오느냐고요. 김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죠.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드론 방어 시스템은 많지만 실전 배치된 건 블록원뿐이라고 말했죠. 미국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이고 유럽 무기는 프로토타입 단계예요. 러시아 제품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중국 무기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국을 찾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한 달 전 저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부스 한쪽에서는 기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중 레이저 집속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청중석에는 각국 무기 전문가들이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죠.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나노미터 단위 정밀 제어, 밀리초 타이밍 조절. 이 모든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산물이라고 덧붙였어요. 청중들이 감탄사를 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독일 국방 관계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죠.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고, 가격 대비 성능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가격뿐만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내일 밤을 지킬 무기가 필요한데 한국만이 그걸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 한국 부스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멀리서 지켜봤죠.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전시회의 스타였어요. 아이러니했죠.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장에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미래 방공체계의 변화였어요.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드론 위협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냐고요. 미국 전문가가 먼저 답했어요. 고출력 레이저 개발이 필요하다고, 5년 내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죠. 유럽 전문가는 전자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고요. 한국의 블록원이 그것이라고 덧붙였죠. 청중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만이 그걸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복도에서 폴란드 청장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요. K2 전차는 나토 최강이고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증명됐다고 덧붙였죠. 이제 블록원까지 도입하면 폴란드 방공은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확신에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 체계로 재무장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호주까지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고 있었죠. 기사는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실전 검증과 가격 경쟁력이라고요. 그리고 빠른 인도 시간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방산업체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벽면에 걸린 지도가 눈에 들어왔죠. 세계 지도 위에 붉은 핀이 박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블록원이 수출되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이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전시회에서 무시당했죠. 지금은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저는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인도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김도윤은 대답했어요. 6개월이라고 이미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라서 빠르게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는 통상 2년 이상 걸리는데요. 김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요를 예상했다고요. 비냐미나 사건 이후 문의가 폭주할 걸 알았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미리 증산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준비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시장도 읽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냐고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차세대 모델 개발 중이라고, 블록2는 사거리를 5km로 늘리고 미사일도 요격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언돔처럼 모든 위협을 막는 통합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한국은 드론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영역까지 넘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기술은 진화하고 경쟁은 발전을 만들죠. 한국이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도 더 나아질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는 누군가의 기술로 지켜지고 있다고요. 한 달 전에는 그게 우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그 역할을 나눠 갖게 됐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큰 몫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시작일 뿐, 우리도 진화해야 한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파리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중동과 유럽 어딘가에서는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고 그걸 막는 건 이제 한국 무기였죠. 세계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오만했던 제가 배웠고 세계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공의 왕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새로운 왕좌는 계산과 실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저는 예루살렘 국제안보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고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올해 제 발표 주제는 방공체계의 미래였죠. 조직위원회는 제게 30분을 줬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 나토 사령관,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단도 앞쪽에 앉아 있었죠. 김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어요. 조명이 켜지고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방공의 왕좌, 그리고 그 이동.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스라엘은 방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다고요. 아이언돔은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자랑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죠.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정당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자부심이 오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보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비냐미나 훈련소 식당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뚫린 지붕, 부서진 식탁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전 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우리 방공망을 뚫었다고요. 4명의 병사가 죽었고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죠. 경보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깨달았어요. 완벽한 시스템도 시대가 바뀌면 무력해진다는 걸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아이언돔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건 지금도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바뀌었어요. 적은 더 이상 비싼 미사일만 쏘지 않습니다. 싼 드론을 수백 대 날려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1000억 원이 듭니다. 적은 10억 원을 쓰고 우리는 1000억을 쓰는 전쟁. 이건 방어가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요. 청중석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블록원 시스템 사진을 띄웠습니다. 발사 비용 2,000원, 실전 배치 완료, 183대 요격 성공. 저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까지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석 사이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파리 전시회에서 한국 시스템을 봤을 때 무시했다고 고백했죠. 드론 전용이라는 게 한계로 보였고 2,000원이라는 비용이 신뢰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실을 봤죠.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패가 먼저 죽지 않을까? 그 질문이 정답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한국은 하늘을 끝까지 관리하고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죠. 지배와 관리의 차이가 뭐냐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지배는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고 관리는 계산으로 지속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힘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계산을 완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방공의 왕좌는 영원하지 않다고요. 기술이 진화하고 전쟁이 변하면 왕좌도 이동합니다. 10년 전 왕좌는 우리 것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잠시 침묵했죠.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건강한 발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 테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제 경력을 건 발표였고 저는 제 오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이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 전문가, 한국 무기 우위 인정. 기사가 벌써 나갔더군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고 마지막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방공의 왕좌가 한국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죠. 예루살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하늘 위로 언젠가 또 위협이 날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아이언돔으로 미사일을 막고 블록원으로 드론을 잡을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속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의원들에게 말했던 것들이요. 방공은 우리만의 언어라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논할 자격이 없다고 했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무너지고 배우고 인정하는 과정을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끄고 창가에 섰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공의 왕좌는 이동했지만 하늘을 지키는 일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늘을 지킬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왕좌를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